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영화는 민입니다. 윤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아, 오랜만에 윤미님과 함께하는 4명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꽉 찼는데요 테이블이? 맨날 저희 셋이 하다가 네. 윤미님을 초청했습니다. 봄이 왔잖아요. 그럼요. 봄꽃 같은 윤미님과 함께 녹음을 하고 싶어서 섭외를 했어요. 스페셜하게. 어쩔 줄 모르고 계십니다. 네, 봄꽃이라는 단어는 조금 낯서네요. 그러니까 우리 또 한 달 만에 아니죠? 2주 만에 다시 만났는데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들? 저는 크랭크인을 해가지고 2회차 정도 찍었고 감기에 걸렸어요. 코맹맹 소리. 그러니까요. 독감 주사를 4만 원을 내고 맞았는데 감기에 걸려버렸다는 슬픈 소식. 진짜. 그래도 촬영 시작하니까 너무 좋아요.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 저는 밖에서 이렇게 몸을 쓰는 걸 좋아하기 역시 때문에. 현장 스타일. 현장 스타일. 윤미님은 어떠세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딱히 특별한 근황은 없는데요. 그냥 똑같이 회사 다니고. 근데 월요일에 제가 그 피부 시술을 받았어요. 무슨 피부 시술? 그 이렇게 피부를 지지는 건데 프락셀이라고. 프락셀. 네. 프락셀이 어디 좋은 거지? 약간 모공 같은 거에 좋은데 네 원래 리쥬런을 받고 싶었는데 제가 주사를 좀 무서워해가지고 좀 지지는 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오늘 오자마자 감독님이 저를 보고 피곤해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슬펐습니다. 아니 표정 때문에 표정이 지친 거야 너무. 그래서 유민이 왜 이렇게 지쳤지? 그래서 물어본 거야. 와 근데 유민이 옆에서 보니까 타투가 있네요. 네 이거 네. 꽤 오래된 타투. 그래요? 네, 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헤나 아니죠? 타투. 해나예요? 아니요 타투잖아요. 타투예요. 타투잖아. 깜짝이야. 너무 귀엽게 별표 같은 게 조그맣게 그려져 있어서 저도 한번 타투 해보고 싶어갖고. 추천드려요. 한 번 하면은 아니, 어떤 해보고 그치만 싶어요. 아프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할 거면 어떤 분이? 저는 바코드 이런 거. 아니 하는 거야 그럼? QR코드. 그 누르면 뭘로 넘어가는 거야? 언니들의 북시의 살롱 유튜브. 괜찮은데요? 너무 괜찮다 진짜. 좋네. 철롱님은 요새 어떠세요? 저는 요새 좀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있어갖고 좀 한 몇 달 동안 계속 이상하게 생겨요. 그래서 오늘 좀 바꿔보려고 저희 엄마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한테 너무 이게 3주도 아닌데 너무 이상한 일이 생긴다 그랬더니 엄마가 안 해봤던 거를 해보는 것도 개운의 방법이니까 한번 뭐 배우고 싶은 거 배워봐라. 생각도 못했던 거를.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제가 스스로 노력하는 게 오전에는 핸드폰을 아예 안 봐요. 너무 괜찮다. 네. 그리고 뜨개질 정말 제가 안 할 것 같은 뜨개질 수업을 한번 갔다 왔어요. 대박.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손재주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손으로 뭐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만들고 하는 걸. 왜냐면 이제 생각이 비어지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생각보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비울 생각이 없어? 지금 막 비워주는 게 없어서 좀 사실 무료하긴 한데 그게 뭔가 내가 안 해봤던 것도 좀 하면서 나답지 않은 뭔가를 해서 진짜 엄마 말씀대로 오늘 한번 바꿔볼까. 진짜. 네, 너무너무 많은,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조언인 것 같아요. 그 운을 바꾼다는 게 새로운 걸 해보면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힐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을까. 정 안 되면 화림을 불러서 대림굿을 한 판 하시죠. 진짜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굿 한번 해야 되나? 좋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긴 스케줄 안 되면 이수지라도 불러서 합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 방송을 듣고 달려와 주신 언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댓글 소개를 또 안 드릴 수가 없죠. 네. 일단 팟빵에 마들렌 뮤님이 저희 이거 언제 얘기했던 거죠? 아우스가이 때인가? 네, 맞아요.
최강창민님이 LG 트윈스 팬인데 29년 만에 우승 후에 캡틴 오지환 선수가 구해줘 홈즈에 출연을 하게 돼서 최강창민님이 게스트로 나갔던 건데 동방신기 노래 중에 뭐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에 아마 주문 미로틱을 미라클로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이상 지나가던 카시오페아였습니다. 이 마지막 얘기 안 해주셨으면 저는 구해줘 홈즈 PD님이 남겨주셨나? 그때 맞아요. 랑님이 얘기해 주셨던 최강창민의 사회생활 제가 그 얘기를 저 사실 그게 너무 웃겨갖고 한 100명한테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세이노의 가르침 때였나 보다. 그렇죠? 아홉스가이. 아홉스가이 때였나요? 너무 재밌었어. 진짜 그 에피소드.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팩트.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코스모님이 코머스님. 서운해하세요. 어, 죄송해요. 코머스님이 남겨주신 댓글이고요. 예고편을 보고 이건 꼭 봐야지 했는데 개봉하고 3주 뒤에 봤어요. 보고 싶긴 한데 제가 무서운 걸 못 봐서 미루다가 좋은 평이 많이 나와서 손을 치고 봤습니다. 결과는 만족. 네, 파묘를 보고 남겨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에 매주 잘 듣고 있어요. 돌아와 주셔서 좋습니다. 하하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코머스님도 감사합니다. 셜록님이랑 비슷하게 봉길에게 꽂히셨었네. 봉길 멋있죠. 봉길의 외적인 이미지 한동안 미쳤었다. 아니 봉길 그 이도현 배우가 벚꽃 축제에 진해에 가갖고 봤어요. 그랬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 못 봤어요. 이제 그 군악대 이런 걸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앞장서 갖고 뭐 하시거든요. 공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근데 소개를 처음 영화잖아요. 천만 배우 이도현입니다. 하고 등장을 해갖고. 춤 너무 열심히 추더라. 그러니까. 근데 너무 멋있어요.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한번 찾아봐야겠다, 진짜. 그리고 또 파묘 보고 우리 단골 손님 에머슨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역시 들을 때마다 분위기가 좋네요. 가족 같은 느낌 정말 좋습니다. 파묘는 너무 기대작이어서 사실 조금 실망한 감은 있는데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천만 한국 영화 너무 반갑습니다. 맞아요.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워요. 아마 저희랑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 앞단에서의 와 하는 끌고 나가는 느낌에 매료 당했다가 갑자기 왜 국뽕에 취한 스토리로 하면서 갸웃했을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런 면에서 기다렸던 매니아들은 조금 서운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시지 않을까라고 이해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분 넘어갈 수 없어요. 저희 훈케이 씨님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셨나요? 어딜 웰컴. 가셨어요? 웰컴. 저희 유튜브 영상 아홉수 가위를 보고서 남겨주셨는데 북신의 살롱이 핵 잠수함 타고 완전히 침몰한 줄 알았는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서 깜짝 놀랐어요. 일요일인 오늘 정주행 완료했어요. 6일 전에 남겨주신 댓글이거든요. 감사한 마음으로 후원 계좌에 소액 후원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디 가셨나 했어요.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훈케이씨님이 안 나타나셔서 저희를 버렸다라고 맞아요. 생각했는데 반대였구나. 제가 그래서 홈케이스님 어디 가셨나 찾으려고 득보 영화 게시판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찾는 거야. 찾았어요? 못 찾았죠. 훈케이씨님이 후원해주신 후원금은 저기 옆에 있는 언니들과 n분의 1을 해가지고 고생하시는 언니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정직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훈케이씨님뿐만 아니라 많은 언니들, 오빠들, 형님들, 네, 동생들 찾아오셔서 저희 댓글 꼭 남겨주시고 흔적 남겨주세요. 셜록과 함께하는 아니 원래는 제가 준비했던 게 파란만장 특집이라고 맞아. 해서 원래는 위대한 개츠비하고 혐오스러운 마츠코 일생을 사실 2번 정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만 사실 파토가 났어요. 일이 생겨서. 희한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개츠비 때문은 아닌 것 같아서 왠지 마츠코 때문인 것 같아서 마츠코의 한이. 네, 영화만 살짝 바꿔봤어요. 그래서 조금 언니들 아쉬워하실까봐 마츠코는 저희 6월 살롱에서 영화로 이제 시대 살롱으로 저희 진행을 할 예정이고. 정말. 네. 똑 드렸는데. 나는 녹음해서 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그리고 오늘 제가 진행할 책은 프란시스 스콧 피츠제럴드 작가의 1925년작 위대한 개츠비란 작품입니다. 일단 저는 이 책을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느낀 게
아시다시피 저는 되게 고전 매니아잖아요. 그죠. 근데 난 정말 고전이 좋다라는 거를 이번에 확실하게 다시 느꼈어요. 오. 왜냐면 이제 그 시대가 지나지 않아도 본질적인 감정이 변하지 않잖아요. 맞아. 근데 그걸 또 그 시대의 감성으로 또 다가가는 것도 너무 재밌고, 또 지금 시대에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가, 또 이걸 찾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좀 아름다운 행위 같아서 저는 고전을 읽을 때 항상 마음이 되게 따뜻해져요. 그래서 이 책을 이번에 읽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작가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사실 언니들 이 작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도 그 미드나잇 인 파리 페리스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네. 톰 히들스턴이 이 맞아요. 피츠제럴드 역할로 나오는데 음. 그걸 보고 조금 궁금증이 생겨서 전 사실 이번에 책은 처음 읽어봤거든요. 궁금증이 생겨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파란만장한 삶을 그렇죠. 되게 맞아요.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살았던 분이더라고요. 작가로 근데 톰 알고 있어요. 히들스턴처럼 생겼다면 좋다. 사실 이 작가가 본인의 사생활과 자기 와이프와의 러브 스토리로 굉장히 유명해서 네. 많은 작품에서 사실 회자된 작가기도 하고, 아내 이름이 이제 젤다 세이어라고, 사실 이제 이 작가하고 개츠비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가도 개츠비처럼 자수성가를 하고 좀 부를 좀 굉장히 선망하고 추구하던 인물이고, 둘 다 개츠비랑 똑같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고, 그때 아내를 만났는데 제대하고 나서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파혼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년도에 낙원의 이쪽이라는 책으로 작가로 성공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젤다하고 재결합을 하고 또 이제 되게 화려한 사교계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그리고 작가가 또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5년 있다가 위대한 개츠비가 출판이 됐는데, 사실 그때는 주목을 진짜 못 받았어요. 그때 한 25,000부밖에 안 팔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평단의 평을 너무 좋게 받아서 자리를 잘 잡다가 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와서 그 젤다가 정신병에 걸려요. 네. 그리고 본인도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을 하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후로도 작품 활동을 계속했는데 빛을 못 보고 40년도에 심장마비로 딱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이때는 인식 시스템이 좀 달랐나? 아니 계속 들어올만 한데 이 정도의 대작가면은 좀 그런 걸 궁금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개츠비란 인물한테 자신의 삶을 많이 투영한 것 같아갖고 책을 읽으면서 좀 더 가슴이 아팠어. 좀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츠비는 책뿐만 아니라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2014년도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으로 한 영화가 저희가 시네살롱에서 한번 네, 맞아요. 다뤘었죠. 예. 저는 사실 책이 훨씬 좋았거든요. 저도 책이 훨씬 좋았어요. 예. 네. 왜냐하면 되게 제가 어릴 때 기억하던 개츠비의 감성과 개츠비의 이야기가 있는데 영화가 정말 화려하게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영화도 좋긴 했지만 좀 다른 의미로 저한테 이게 반감을 줬어요. 왜냐면 이제 책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읽었더니 자꾸 그 화려함이 맞아. 자꾸 튀어나오는 맞아. 거예요. 디카프리오 얼굴이 자꾸 튀어나와서 이거를 내가 알던 개츠비의 모습과 디카프리오를 내가 매치시키는 게 맞을까? 내가 그린 모습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좀 방해가 되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비슷하게 느낀 게 책에서는 화려함보다는 등장 인물들의 고뇌 그리고 개츠비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고민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와닿았다면 영화에서는 시각적인 어떤 화려함, 그의 되게 부자의 어떤 상류층의 화려한 삶 이런 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개개인의 어떤 고민이나 고뇌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희석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사실 전 되게 좋았거든요. 그 파티 장면이 저기서 놀고 싶다. 저 파티에 가고 싶다. 굉장히 그 화려함이 좋았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변색시키는 거면 안 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 좀 했었어요. 그럴 수 있지. 충분히. 저는 오히려 영화를 보기 전에 책을 인상 깊게 보지는 못했어가지고 이제 거의 영화를 먼저 접했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영화 봤을 때 그 화려한 모습, 그리고 저 약간 파티 로망이 있거든요. 약간 나시 드레스 입고 샴페인 마시는, 근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 비주얼이 너무 만족스럽고, 그리고 맞아요. 영화를 보고 저는 사실 이제 책을 봤으니까, 근데 책은 또 다른 매력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제가 책에서 되게 좋았던 거는 그냥 내용만 봤을 때는 사실 그냥 막장 러브 스토리 같기도 그치.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표현하는 문장들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음. 정확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닉 캐러웨이의 그 성격을 첫 페이지에서 많이 묘사를 하잖아요. 그때 뭐 남북한 녀석들의 은밀한 슬픔을 나는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이라던가 그런 파티 장면 아니면 개츠지의 집을 묘사하는 장면이라던가 좀 저는 카피라이팅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읽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 피츠제럴드가 그 가장 돈을 못 벌었을 때 했던 일이 맞아요. 카피라이터라고 하더라고요. 광고회사.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비슷한 느낌. 피츠제럴드가 멀티 다잡러로서 아. 소설가이자 카피라이터이자 시나리오 작가이자 뭐 연극도 아. 쓰고 사실 그 와이프 이렇게 서포트하느라고 돈 되는 건다 돈 되는 한 건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다 진짜. 우리 유미님을 위해서 살롱에서 파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발. 아무도 저를 초청해주지 않아요. 나시 드레스 입고 싶으시다고. 진짜. 원래 예전에 그 위대한 개츠비가 우리나라에서 뮤지컬로 했는데 이제 국내 캐스팅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식 뮤지컬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머시브 공연이라고 해갖고 정말 이제 공연을 배우들이 하고 우리 똑같이 그 파티에 초대된 것처럼 입고 가서 하는 공연들이 있었어요. 오. 근데 그때 그거 가려다 못 갔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으면 한번 같이 가실래요? 너무 좋아요. 철웅님이 그런 기회들이 간간히 있더라고. 저는 파티를 저도 되게 좋아해갖고 찾아다니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섹시하겠다. 문신 새겨진 이런 팔을 들고 다니면서. 근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듣고 계시는 분 엄청 큰 문신인 줄 아시는데 정말 요만한 조그만 문신이에요. 손톱만한. 저도 깔맞추기 위해서 참을 린자 3개 한번 하면서 가볼까봐 요즘 화가 많아져갖고. 그러면 일단 이야기를 시작해보기 전에 줄거리하고 책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네. 근데 이야기의 줄거리가 사실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줄거리를 좀 설명을 드리고 인물들하고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자, 이 책은 화자인 닉 캐러웨이가 1922년 여름 롱 아일랜드와 뉴욕에서 일어난 일을 회상하며 쓴 글입니다. 닉은 채권을 새로 배우기 위해서 서부에서 동부로 오게 되는데 그가 거주하는 웨스트 에그의 건너편인 이스트 에그에는 그의 사촌 여동생 데이지와 그녀의 남편이자 닉의 예일대 동문 톰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밀터 강사님이시죠? 자, 어느 날 자신의 옆집에 사는 갑부 개츠비의 파티에 초대를 받은 닉은 이날 개츠비를 만나고 그에게 매료되는데요. 개츠비는 그의 정체에 대해 온갖 소문을 몰고 다니는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후에 닉은 개츠비가 과거 사촌 데이지와 연인이었으며 그녀를 되찾기 위해 그녀가 보이는 집이 보이는 곳에 저택을 구입하고 그녀가 오길 바라면서 화려한 파티를 연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집에서 둘의 재회를 돕게 됩니다. 그렇게 데이지와 개츠비는 다시 사랑에 빠지는데요. 한편 그녀의 남편 톰 뷰캐넌 톰은 둘의 관계를 눈치채고 본인도 정부 머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분노하며 개츠비의 부의 출처 및 진실을 폭로합니다. 사실 개츠비는 당시 불법이었던 밀주 사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는데요. 이를 알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데이지와 그녀의 사랑을 계속 갈구하는 개츠비, 거만하고 뻔뻔하지만 가정을 지키려는 톰, 또 이를 모두 관찰하고 있는 화자 닉의 스토리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의 거리들 많이 만들어주려고 지금 굉장히 간결하게. 근데 간결한데 사실상 이 이야기가 맥락은 사실 다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인물 얘기하고 관계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 이 스토리는 거의 다 담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좀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920년대의 미국이 그러니까 정말 일본의 버블 경제처럼 기술도 발전하고 산업도 발전하고 소비주의가 엄청 횡행해서 미국인들한테는 전례 없는 굉장한 경제적 번영의 시기였어요. 근데 이런 시기가 오면 항상 이제 방탕해지죠. 그렇죠. 엄청 다양한 맞아. 예술이 발전하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번영이 이런 부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된 건 아니고, 빈부 격차가 엄청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극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전형이 개츠비,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제 돈과 이런 부를 상속받은 명예를 상속받은 데이지의 남편 톰 뷰캐넌 이런 인물들의 대비를 통해서 좀 사회계층이라는 약간 주제도 좀 담고 있는 극이고, 또 개츠비를 보자면 개츠비는 여기서 밀주 사업을 통해서 거액을 벌었는데 부를 이뤘는데 이 당시가
알코올이 판매가 금지됐었어요. 그래서 완전 이제 알코올 금지, 알코올 금지령이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사실 이제 이렇게 금지령이 내리면은 밀수 산업이 진짜 횡행하고 차라리 이제 그냥 아예 합법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엄청 시장이 커진대요. 돈도 받을 수 맞아요. 있고. 그치. 그래서 이 개츠비가 약국이라고는 하지만 그 약국을 통해서 뭐 밀매점, 밀매사업, 불법적인 수단을 다 이제 판매를 하면서 지금의 부를 이뤘는데, 사실 이제 이 시대를 찾아보니까 이런 산업이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중동 개발한다 그럼 가갖고 우르르 몰려가서 건설 사업하고 약간 이런 것처럼 좀 불법이긴 하지만 모두가 가담했던 사실 사업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부 개척 시대에 정말 깃발 꽂는 것처럼. 근데 거기서 조금은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좀 더 용기가 있고 모험심이 있는 개츠비가 좀 더 부를 많이 이뤘다. 약간 이런 사회 상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전 사실 이제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인물들이 정말 입체적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되게 쉬워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입체적이기 때문에 등장인물도 사실 많지 않아서 되게 좋은데요. 일단 주요 인물로는 주인공 개츠비, 또 이 책의 화자인 닉의 사촌인 데이지하고 그녀의 남편 톰, 그리고 내연녀 머틀, 그리고 머틀의 남편 윌슨, 데이지의 친구이자 나중에 닉의 연인이 되는 이제 조던이란 역할도 나오는데요. 일단 이 책의 주인공인 우리 이제 개츠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츠비는 어떤 인물인가요, 유미님? 개츠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초반에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로 그려지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돈에 대한 열망이 큰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장교로 이제 1차 세계 대전 때 일할 때 그 장교들이 머물렀던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이제 데이지에게 푹 빠지게 되는데, 그 데이지에게 빠지게 된 이유도 거기에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잔디와 깃발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를 해요. 아무래도 데이지가 어느 정도 부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지가 또 어느 정도 허영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자기도 이제 부자인 척하고 이제 좀 꼬시면서 썸을 탔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대가 이제 유럽 전선으로 이제 나가 있는 동안에 이제 데이지와 잠깐 헤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 데이지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톰이랑 결혼하는데, 그때도 개츠비는 그 데이지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데이지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이런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다? 불법적인 거지른 일로 거죠. 네, 돈을 벌면서 이제 데이지 집 맞은편에 초호화 저택을 졌고, 약간 변태처럼 아니 어떻게 보면 스토커야. 네, 데이지 집에 그 초록 불빛만 이렇게 매일 보고, 아니,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 연결된 그 누군가를 찾기 위해 맨날 네트워킹 파티 열고. 그래. 네트워킹 파티. 거의 그거 아닌가요? 되게 맞아. 신용어. 요즘 정확해. 용어. 요즘 용어. 정확해. 네.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지와의 그런 불륜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루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대단한 사람 같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자면 그냥 허황된, 물질적으로 좀 점철된 것만 쫓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좀 부정적인 시선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언니들은 개츠비를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사실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사기꾼과 사업가는 한 장 차이다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맞아. 딱 그 말에 맞는 인물이 사실 개츠비 같아요. 개츠비가 사실 이제 데이지한테 접근할 때도 굉장히 좀 사기꾼처럼 접근한 게 맞잖아요. 나 약간 좀 집도 잘 살고 자기네 신분 좀 속이고 또 허세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허세가 자기의 이상이기 때문에 어릴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드러난 자기의 어떤 그 일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계획표를 보면은 정말 짜임새 있게 하루가 딱딱딱딱 자기의 목표와 할 일정이 적혀 있어요. 제이네. 완전 제이야. 이름도 제이.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이상이 너무너무 확실한데, 데이지를 물론 사랑한 건 맞겠지만 그냥 그 자기의 허세에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데이지였다라는 느낌으로 사실 데이지를 사랑한 것 같고, 자기의 이상을 사랑했다는 느낌이 훨씬 저는 더 크거든요. 여자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대단한 인물은 맞는 게 뭘 해도 했을 것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 순애보적인 사랑을 하는 남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는 처음부터 이제 나중에 그 사고를 치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그렇게 진심이란 느낌이 잘 안 들고 이 순애보적인 사랑보다는 뭔가 그 껍데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진심이 안 느껴졌었어요 저는. 근데 마지막에 그 이제 우리가 아직 얘기하지 않은 그 뒷스토리에서 그 데이지를 위해 자기가 뭔가 이렇게 내가 대신 뒤집어 쓰겠다 하면서 그 데이지네 집 정원 나무에 숨어갖고 막 이렇게 그 창문만 바라보는 그거는 순애보였다고 봐요. 거기 그 지점만은. 근데 나중에 또 그 다음날 뭐 이렇게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막 전화 기다리고 이런 거 보면 또 아직 저 정신 못 차렸네. 그러니까 캐릭터가 단선적이거나 단면적이지 않아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아 그리고 저는 제가 볼 때 언니들이 허세가 없어 봐서 개칩을 이해 못해. 저를 앞으로 조칩이라고 불러주세요. 조칩이. 저는 제가 허세도 있고 갖지 못한 거에 대한 열망, 욕구 같은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칩이 이런 심리를 이해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진심이 아닌 건 아니야. 이 데이지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카푸어들이 왜 카푸어가 되는가? 20대 때 내가 찜해놓은 드림카가 있어. 걔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야 되는 차인 거야. 데이지가 제가 볼 때는 20대에 그 차에 미친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마지막 최종 종착지처럼 내가 꼭 가져야만 한 어떤 것인 거죠. 근데 사실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그 시각이 바뀌거든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거든요. 왜 성장을 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개츠비는 근데 그 시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저 여자를 되게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그 꼭 갖고 싶다라는 열망 같은 게 식지 않아서 결국에는 계속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캐릭터이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과거를 지냈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이룬 걸 모두 다 갖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 같은 게 강한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제가 조금만 더 삐뚤어졌으면 정말 개츠비처럼 살았을 수도 있다 싶거든요. 세이노님을 안 만났으면 사실 결정적으로 체력이 없어. 그래서 개츠비처럼 이렇게 미친 듯이 올인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튼 그래서 개츠비는 정말 욕망 덩어리,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해내고 싶은 것을 끝까지 해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래서 셜록님이 얘기한 것처럼 데이지는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고 그걸 맞추지 못하면 내 삶은 완성되는 게 아니야 라는 거에 되게 빠져있는 잠식당에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느끼는 거는 자기의 이런 성공을 이뤄가는 과정이 사실 떳떳하지 못한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데이지라는 걸 자기의 어떤 보호 방편으로 이 사랑을 좀 구실 삼아서 네, 정당화시키는 것 같아요. 정당화시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 비극하지만 그래도 되게 대단한 놈이다. 대단해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저는 이 마지막에 자꾸 마지막으로 가세요. 그 개츠비의 저는 아빠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츠비가 이런 약간 개츠비도 허황된 어떤 그 불을 향한 쫓음이 있잖아요. 그게 이 아버지한테서도 확실히 보여서 이게 부전자전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개츠비도 참 대단하고, 근데 한편 사실 저는 개츠비가 이 사회에 적응을 참 잘하고 사는 인물이어서 되게 굉장한 사람이다라고 느낀 반면에 또 인상적이었던 캐릭터가 이 책의 화자인 닉이거든요. 네. 사실 책에서는 전 닉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작가의 바로 개츠비와 이 인물들을 향한 어떤 자기 시선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작가한테도 관심이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닉이 굉장히 멋있었는데 영화에서는 토비 맥과이의 역할이 굉장히 쟤는 역할이 뭐지 저기서? 좀 모호한 왜 나왔지? 느낌이 있었어. 진짜. 조금 모호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책 속의 닉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캐릭터는 정말 신박하다.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인프피 남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인프피구나. 감독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닉 캐러웨이는 여기 소설의 첫 문장에서도 드러나요.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얘기를 떠올리거든요. 일단 이 책의 화자이고 개츠비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넌 이것저것 누리고 살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돈이 좀 있는 집안에서 그치. 태어났다는 거죠. 나름 있는 집안의 자제인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보통 좀 여유가 있으면 자기 앞길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을 안 해도 그냥 무르르듯이 살아도 괜찮아. 그래서 보니까 뭐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뭘 이루고 싶은지, 뭘 갖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그냥 편하게 살면서 또 공부는 잘한 것 같아요. 예일대를 나왔어요. 예일대를 졸업할 정도의 수재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변에서 그 시기에 증권 쪽이 되게 성행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남들이 좋다는 그 길을 따라 직업도 선택을 그렇게 해요. 돈 버는 직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거에 관심이 있느냐라기보다 그냥 사회에서 그런 게 좋아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흘러가는 느낌인 거고, 그렇다고 딱히 욕심이 크거나 뭔가를 뭐 성취하고 싶거나 하는 건 없어서 그냥 뭐랄까 막 여자에 대한 욕심도 크게 없고 뭐가 없어요.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 보통의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좀 우유부단한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확실하게, 예를 들면 개츠비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걱정이 되거나 우려가 됐을 때 그걸 확 잡아 끌어준다거나 하는 건 없어. 그런 것도 없고 해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큰 시련도 뭐 큰 어려움도 없이 그냥 무르르듯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데이지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데이지의 사촌이어서 결국에는 개츠비와 데이지의 관계에 있어서 같이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로 그려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닉 캐러웨이는 굉장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의 인물. 한 가지 큰 장점이 있다면 사람들을 꿰뚫어 보는 눈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몇 마디 나눠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게 대체로 맞아요. 그래서 개츠비의 속마음, 그리고 데이지, 근데 맞아, 닉이 가장 알 수 없는, 자기가 판단할 수 없는 인물이 데이지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전형적인 되게 보통의 평범한 남성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물과 인물들을 바라보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아유, 남자는 여자 몰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 닉 캐러웨이란 인물이 정말 좀, 저는 인프피를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네. 인프피 남자의 느낌이 났던 게, 일단 여기서 보면은 책에도 나오지만 되게 잘 들어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찾는 거야. 자기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심심한 캐릭터긴 한데 그 이유는 좀 나머지 캐릭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약간 같아요. 더 도화지처럼 좀 맞아요. 설정한 느낌이에요. 무색무취해. 재미는 없는데 대화 되게 잘 들어주고 그냥 옆에 있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얘가 나가려고 다 막어. 나 나가려고 그러면 다 이제 톰도 막고 데이지도 막고 개츠비도 막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이 데이지하고 닉을 개츠비를 연결해주는 인물이 이제 이 닉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 닉 캐릭터가 좋았던 게, 개츠비가 사실 이제 우리가 이 화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보여지는 모습은 좀 그냥 이상해요. 정상적인 모습은 사실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맨날 파티만 하고 정신 빠진 놈이지. 갑자기 건너편 집 뽑아서 손을 내밀고 있고 약간 이상한 모습만 볼 수 있는데, 맞아. 이 닉의 시선을 통해서 뭔가 개츠비한테 연민과 좀 호감을 갖게 되는 것도 확실히 크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필요한 캐릭터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신기했던 거는 문화가 달라서인지 아니면 이게 개인주의 때문인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사촌 여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개츠비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안 만나게 해줄 것 그렇지, 같거든. 그렇지. 한 번은 얘기할 것 같거든. 야, 너 정신 차려.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연결해줬다라는 거. 난 그거 되게 신기하게 봤어. 근데 그거는 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도 어느 정도 그치, 영향을 또 바람피고 미치니까. 있으니까. 그렇지. 저는 개츠비에 대한 어떤 그 방향 모를 애정, 닉이 조금, 저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그런 시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닉이 개츠비를 사랑한 거 아니냐. 바이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네. 게이설이 닉 바이설. 그런 설이 있을 정도로 약간 희한하게 개츠비를 좋게 보고, 막 개츠비가 보여주지 않은 모습까지 닉은 좀 상상해서 네. 좋게 여기 화자로서 설명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제가 닉이어도 저도 만나게 해줬을 것 같은 게, 그 개츠비의 접근이 너무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맞아. 되게 불필요하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내가 정말 이런 부탁하는 거 너무너무 미안한데 그렇게 한번 해줄 수 있겠니? 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 방식이 닉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저는 살짝 이해는 되긴 됐어요. 막 막무가내가 아니라 네. 정말 진심이 느껴져서. 맞아요.
닉과 개츠비의 관계는 이따 저희가 좀 관계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네네네. 그럼 데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아, 네. 그 데이지는 제가 맡았습니다. 근데 다들 그 제가 아까 여쭤본다는 게 안 여쭤봤는데 어떤 판본을 보셨는지, 그러니까 어떤 번역본을. 저는 김영하 작가님의 그 번역본을 봤는데 여기 이 책에 대해서 그 번역에 대해서도 되게 얘기가 많더라고요. 서로 막 이거 뭐 디스도 하고 맞아. 번역가들끼리 디스도 하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 책으로 봤기 때문에 저 이제 랑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고전 헤이러거든요. 아 그렇구나. 고전에 잘 이입을 못해요. 근데 이건 그래도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의 본문이 다 끝난 다음에 김영하 작가님이 쓰신 자기의 해설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데이지 캐릭터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지는 쉽게 사랑에 빠지고 허영에 사로잡혀 있으며 무책임하다. 화려한 것을 추종하고 모든 것이 자기 노력과는 상관없이 저절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자신의 무책임이 심각한 결과로 돌아올 때는 그 처리를 남에게 맡기고 달아난다. 요컨대 데이지는 인간 개츠비가 아니라 개츠비가 가진 영국제 셔츠를 사랑하는 여자다. 전 이게 한마디 그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데이지는 이제 이후에 등장하게 될 수많은 현대 여성 캐릭터의 모델이 되기도 했었고 뭐 예를 들어 쇼퍼홀릭처럼 그런 칙릿 소설? 칙릿 소설? 하이틴 소설 같은데도 되게 허영심 많고 그냥 무조건 막 돈 쓰고 사랑을 갈구하기만 하는 근데 자기가 뭘 원하는지는 모르는 그런 여성 캐릭터들이 이게 1920년대에 나온 책이지만 계속 이 데이지의 어떤 복사판처럼 이후 책에도 계속 나오게 되는 그런 어쩌면 아이콘적인 그런 캐릭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데이지는 진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냥 어떤 일이 생겼을 땐 버리고 가버리고 뒤처리를 안 하고 그냥 되게 이기적인 그런 캐릭터인 거죠. 그렇죠. 이기적인 캐릭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좋아하는 정반대의 캐릭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 아 그렇습니까? 지고지순한 아주 사랑꾼 느낌입니까? 어떠셨어요, 유미님? 저는 금사빠로서 데이지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 영국제 셔츠를 사랑해도 그것도 사랑인 거죠. 그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톰도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개츠비도 사랑해라고 말할 때 저는 그 인물이 너무 공감이 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애정이 확 갔어요. 아 되게 솔직하다라는 생각을 받았고 사실 마지막 그 결말에 대해서 데이지를 옹호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이 인물이 자라온 그 환경도 정말 그냥 금수저에다가 그냥 금이야 오기야 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캐릭터로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이 없었을 것 같긴 해요. 그냥 그렇게 나는 생각 없이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캐릭터가 저는 밉다고 보기에는 조금 귀여웠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야. 아까 그 김영하 작가님 평가해 주신 거는 그냥 작가가 의도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전 사실 한편으로는 되게 똑똑한 여성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얻고 살잖아요. 다 표현하고 다 사랑하고 남편이 외도를 하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해서 사실 외로움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개츠비하고 재회했을 때 또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럼에도 톰을 사랑한 것도 맞고 얘 사랑한 것도 맞고 그걸 다 마음껏 표현하고 진짜 되게 본능적으로 살아가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더우면 덥다 그러고 좀 춥다 그러고 그러니까 정말 성공한 삶이네. 그렇지 않나요? 욕구에 충실한.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준 것 같고 좀 어떻게 보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이 예전에 그 김영하 팟캐스트에서 말씀을 하셨던 걸 듣고 책은 굉장히 나중에 읽었는데 그때 그 김영하 작가님이 설명해 주셨던 이 실제 피츠제럴드의 와이프 젤다가 너무 이 데이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서 그 어떤 뭐랄까 그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그 힘듦 그런 것들이 여기 녹아 있다. 왜냐하면 그
피츠제럴드의 와이프 젤다도 되게 그 유명한 대법원 판사의 딸이었고 그래서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는데 딱 그 피츠제럴드가 돈이 없다는 걸 알자마자 파혼했고 성공하자마자 다시 결혼을 해서 어. 근데 그 책 한 권 성공했다고 갑자기 떼부자가 되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교계에서 나는 여기서 잘 나가야 돼. 난 잘 나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돈도 없는데 유럽을 돌면서 남편한테 글을 쓰라 그러고 그래서 그 소설을 전보로 전보로 출판사와 소통을 하게끔 만드는 어찌 보면 빠무바탈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남편이 빚을 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시나리오도 뭐 카피라이트도 하기 싫은데 돈이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일을 하게끔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건가? 그러니까 이 마성의 매력. 마성의 매력.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그건 거죠. 드림카의 느낌인 거지 그냥. 내가 이 드림카를 내가 아니 포르쉐를 일단 몰라면 가졌잖아. 아니 그러니까 저 가졌다가 팔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힘들면 팔아야지. 힘들면 보내줘야 돼. 이혼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피츠제럴드도 개츠비 같은 그런 그치. 그 내가 이 여자의 남편이다. 내가 이 사교계 가장 잘 나가는 인사의 그러니까 우리 커플. 그러니까 그 그게 되게 커플의 중요하다.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퍼즐의 것 같아. 마지막 조각을 빠지면은 자기는 완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게 신기했던 것 같아. 가졌으면 이게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면 보내주게 돼 있거든요. 보통은. 근데 조양님이 잘 커서 성장해서 겁이 그래요. 많아서 저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데이지가 사랑만 쫓아서 사실 사는 인생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게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어떤 안정과 안전을 위해서 되게 약간 위태롭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저는 되게 섬세하기도 하지만 불안해 보이진 않았어 그냥. 왜냐하면 돈이 있거든. 그치 돈이 있으니까. 그냥 본인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엄청 불안해 보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개츠비와 달랐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개츠비는 뭔가 그 모습이 굉장히 위태롭고 불안해 보이는데 오히려 데이지는 남편도 있고 외도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고 그래서 저는 약간 톰 뷰캐넌 남편 얘기를 하자면 전 이 남편은 그러니까 요즘에도 되게 많은 유형의 남성 상인 것 같아요. 좀 되게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일단은 데이지의 남편은 되게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고 명문 예일대를 나오고 닉하고 동문이죠. 그리고 스포츠를 되게 잘하고 거만한 꼰대 느낌. 근데 정말 딱 첫인상은 듣자마자 뭔가를 보자마자 누구든 알 거예요. 마초다. 딱 마초고 가정은 가정대로 지키되 또 이제 나의 정부는 정부대로 두고 그러니까 누릴 거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는 약간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막상 와이프가 외도하는 모습을 보자 갑자기 성인군자가 돼요. 막 도덕성을 막 들이대면서 전형적으로 약간 내로남불 딱 그치. 꼰대 느낌을 맞아, 있는데 그냥 봐도 되게 비겁하고 말도 되게 약간 유식하게 해보려고 되게 아는 척 많이 하고 하는데 진짜 껍데기를 들여다보면 정말 아는 거 하나도 없고 내 생각에 야씨 너 정말 그 시대에 사니까 안 처맞고 살았다 정말 그 느낌 있잖아요. 그치. 왜냐면 요즘 같은 캐릭터는 약간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약간 이 캐릭터가 되게 끝까지 되게 일관성 있다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그 불륜인 걸 알고 데이지한테 그 자리에서 막 가스라이팅을 하잖아요. 넌 날 사랑했다고. 넌 날 사랑한다고. 정말? 우리 그때도 난 사랑했어? 데이지가 계속 이제 부정을 하는 거야. 넌 사랑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정말 그때도 하니까 데이지가 또 넘어와요. 그러니까 여자를 다룰 줄 아는 거야. 이놈 새끼가. 그리고 그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그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그 머틀이란 여성도 은근히 조율을 되게 잘해요. 줄 때 주고 또 와이프에 대한 언급을 했을 때 또 이제 때리거든요. 맞아. 보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선을 못 넘어오게 굉장히 자기 세계를 지키면서 그걸 선을 또 되게 넘나드는 사람인 거야. 데이지랑 똑같아. 그냥 이기주의자인 거야. 소시오패스인가? 정말 나쁜 놈이죠. 그래서 약간 제가 여기서 짤막 질문 한 개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캐릭터 다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언급한 4명의 캐릭터 중에서 우리가 이들 중 한 명과 영혼의 단짝이 돼야 돼. 자, 그러면은 누구와 우리 한번 아니 근데 영혼이어야 돼요? 그냥 육신 정도의 단짝이면 안 되는 거야? 육신의 단짝은 조금 이상하네. 그냥 영혼의 단짝이어야 돼? 영혼의 단짝이 돼야 돼. 그럼 나는 누구랑 친해지고 싶어요? 이게 뭐 평생 살아야 되는 결혼 상대인가 아니면 그냥 친하게만 아니, 영혼의 단짝. 그렇게 치면
저는 개츠비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아. 그냥 일단 지금은 돈이 많고 빨리 그것을 이제 제가 재투자하게 다른 어둠이 아닌 밝은 곳에 재투자하게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찌됐든 순정 되게 순진하잖아요. 저는 톰 뷰캐넌 같은 막 이런 마초보다는 그래도 개츠비처럼 조금은 허황돼 보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닉은 저한테는 너무 밍밍해. 매력이 없어. 왜 그래? 이게 예일대 나왔어. 똑똑해.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저는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보다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아 좋아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저라면 개츠비를 선택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저도 개츠비. 일단 개츠비가 여는 파티에 참여하고 싶고 그리고 개츠비가 굉장히 맹목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 실수하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 저를 잘 받아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이렇게 단짝을 맺으면. 그리고 또 개츠비 보면은 되게 외로워 보이지 않나요? 왠지 서로 의지하면서 은근히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돈을 가지고. 그의 돈으로. 아니 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개츠비는 내 말 안 들을 것 같아. 안 들을 것 같아. 안 들을 것 같아. 그냥 자기가 결정 내리면 결정 내린 대로 갈 것 같아.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불가능해. 근데 개츠비는 ENTJ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독불자고 약간 스티브 잡스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나죠. 근데 닉은 그래도 말을 들을 것 같아. 맞아요. 내가 계속 옆에서 막 얘기를 하면 그래 듣고 생각이 바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닉과 데이지 사이에서 살짝 고민을 했는데 닉이 좀 더 가스라이팅하기 좋은 상대다라는 부분에서 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줄 수 있다라는 면에서 닉이 좀 더 나랑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닉하고 되게 영혼의 단짝이 잘 맞겠다 생각했던 게 약간 저 사실 이제 책에서 살짝 언급이 안 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여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닉이 얘기를 잘 듣고 또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뿐이야. 거기까지인 거야. 근데 정말 딱 거기까지가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딱 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사람의 배경을 생각하면은 되게 좀 도화지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서부의 명문가 출신이에요. 그리고 머리는 좋아. 머리도 좋아요. 예일대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긁지 않은 복권의 느낌. 그치 맞아. 긁지 않은 로또의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개츠비는 이미 이룬 게 많어. 뭔가 자기가 많이 해봐서 자기의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절대로 안 들을 것 같아. 어릴 때부터 계획해서 자기 식대로 막 살아왔고 그리고 내가 걔 얘기를 들으면은 그땐 재밌겠지만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 지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친구 닉하고 친구면 우리 뭔가 같이 배우고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정말 구체적으로 그리셨네요. 진짜 살아있는 인물을 데리고. 근데 이 책에서 닉이 조던과 약간 러브라인이 있잖아요. 러브라인보단 썸? 근데 그게 너무 지지부진하게 막 질질 끄는 게 전 그게 되게 답답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조던이 닉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손을 잡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 남자 몰라? 그러니까 닉은 보면 주변에서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라고 하면 끌려가는 스타일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 연애도 이 썸도 그냥 조던이라는 인물을 데이지가 되게 노력해가지고 엮어주고 싶어하니까 하다 이렇게 휩쓸려고 하는 느낌이 있었어. 근데 나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데이지하고 그 조던이라는 인물도 친구가 될 만한 사실 그 캐릭터 매치는 안 돼요. 아니야. 왜냐면 데이지는 이게 왜 저렇게까지 되게 막 질질 흘리면서 얘기하지 할 정도로 사랑이 넘쳐 막 이런 거 있잖아. 자기 사촌 오빠한테도 나 그러면 자꾸 키스해 줄 거예요. 막 이런 거 있잖아. 부담스러워 죽겠어. 사랑이 넘쳐 그냥 막 이게 막 묻어 있는데 조던은 약간 좀 시크한 느낌? 약간 그래서 차가운 느낌. 차가운 느낌? 저 둘이 어떻게 친구가 됐지? 그냥 배경이 맞아서 친구가 됐나 보다. 그치, 그런 그치. 느낌. 맞아. 조건이 맞아서. 그냥 서로 친구인 걸 자랑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골프 선수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조던이. 그래서 유명한. 그 챔피언십에서 맞아. 우승한 걔가 내 친구야. 그치, 그리고 그치. 이 조던은 그 사격에서 유명한 데이지가 내 친구야. 그냥 이런 그럴 수 걸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그런 느낌?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책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보면은 톰은 굉장히 현실적이어서 이 결혼을 위한 결혼을 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데이지는 굉장히 좀 유약한 면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데이지는 본인의 현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랑에 좀 더 그것보다는 목을 매는 스타일이어서 아마 이제 그 톰에 의해서 폭로가 되잖아요. 이 개츠비라는 친구는 불법적인 사업을 해갖고서 이 사업을 부를 이뤄냈다라는 걸 알고서 되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합법적인 사업이었다, 이 부를 이뤘다라고 했으면 저는 떠났을 것 같아요, 개츠비한테. 왜냐면은 남편이 이미 외도를 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정말 이 여자는 얼마나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래서 쉽게 다시 개츠비하고 사랑에 빠질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사랑했던 그런 추억만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내가 또 그 사랑에 또 빠지는 거고 그 관계에 빠지는 거고 그래서 이 데이지는 떠날 수 있었다, 톰을. 근데 이제 그 벌법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뭐 신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유지될 수가 없겠다라는 위험성을 느껴서 사실 이제 혼란스러워서 남편감이 떠나게 되는 거지. 같이 망할 수도 있잖아. 진짜 개츠비랑 같이 하면 진짜. 그래서 다만 돈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해보고 싶은 관계는 가장 흥미롭게 보고 또 가장 궁금하다고 느낀 관계인데 닉하고 개츠비예요. 닉이 이제 그 개츠비하고 마지막 만났을 때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둘이 마지막 만남이죠. 근데 떠나기 전에 닉한테 어떤 느낌이 있었던 건지 이게 마지막인 걸 알았던 거지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은 다 썩었어요. 당신 하나가 그 빌어먹을 인간들을 몽땅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훌륭해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닉은 감정 표현을 되게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뭐야? 저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호감의 근원이 어딘지 난 너무 궁금한 거야, 그게. 왜 갑자기 이렇게 항상 이 모든 사람이 정말 이상하다고 여기는, 미스테리하게 여기는 개츠비에 대해서 어떤 걸 받기에 이렇게 이 사람한테 호감을 갖고 우정을 쌓아갈 수 있었는지 저 그 관계가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닉 바이설이 나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저는 그 바이설까지는 사실 책을 읽으면서 느끼지 못했고 베이설과 바이설이 굉장히 쟁쟁하게. 제가 느꼈던 거는 사실 그 나와 반대급부의 사람을 굉장히 끌리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닉과 개츠비는 정반대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닉은 평소에 본인이 잘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원래도 되게 관찰자 입장으로 사람을 관찰하고 이렇게 행동하기보다는 주변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입장이지 막 이렇게 개츠비처럼 파티를 주최하고 막 거기서 주인공처럼 등장해서 막 그렇게 막 미스테리하고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닉이. 그래서 약간 개츠비가 닉한테는 한편으로는 되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닐지언정 내가 될 수 없는 사람,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닉도 개츠비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의구심을 갖다가 그가 꾸준히 그런 캐릭터를 유지하는 걸 보고 정말 이 사람은 내가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약간 선망? 열망의 대상?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전혀 저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근데 진짜 되게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닉이. 개츠비를. 네. 개츠비를. 네. 저도.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닉이 만난 모든 사람들을 잘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데이지도 제가 볼 때는 속물로 비쳤을 것 같고요. 톰을 선택한 마지막 결정에서도 그렇고 톰은 더더욱 그랬고 조던도 조던이랑 잠깐 썸을 타지만 되게 애매하게 다른 남자 만난다 하고 연락하고 끊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네가 찾다 그러고. 그러니까 다들 뭐랄까 되게 계산적이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개츠비는 정말 데이지를 얻기 위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에 모든 걸 다 걸어버린 남자라고 비춰졌을 것 같거든요. 닉의 눈에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의 모든 걸 걸 수 있나? 심지어 자기의 목숨마저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까지도 자기가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위대하다라고 느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도 근데 좀 비슷하게 봤던 게 이 닉이 예일 출신의 상류층 출신의 중요해.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그래. 개츠비한테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데이지하고 톰만 봐도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 부패돼 있고 본인이 느끼기에 사실 천박하다고 느낄 만한 어떤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오히려 개츠비는 허세는 있지만 굉장히 열정적이고 본능에 충실하고 또 사랑에 진심이고 근데 그 모든 게 되게 순수해 보여서 오히려 거짓이 없는 거로 다가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봤던 느낌도 사실 개츠비를 향한 느낌이 그런 거여서 근데 그게 생각했어요. 내가 니게 시선을 따라서 이 화자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지. 그럴 수도 있죠. 네. 저도 좀 비슷하게 본 편이어가지고 사실 다른 인물들이 너무 좀 그렇잖아요. 온전한 인물이 없어. 네. 톰 같은 경우는 어. 인종차별 발언도 진짜 장난 서슴없이하고 아니지. 여성 비하도 하고 이제 맞아. 때리기도 하고 맞아. 솔직히 데이지도 되게 허영심 강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 사람은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느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이 문장이 저도 되게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닉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톰하고도 계속 같이 잘 지내고 데이지하고도 맞아요. 항상 같이 있잖아요. 네. 거의 그러면은 그냥 개츠비를 보는 시선처럼 사실 데이지나 톰도 저는 그냥 이 사람에게 이런 나쁜 면도 있지만은 또 어떤 괜찮은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같이 지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보다 너가 훨씬 나라는 발언이 조금 제가 이제까지 닉을 따라가면서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문장이어가지고 네,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혹시 이게 결말을 암시할 만한 뭔가 관계 변화가 있을 만한 뭔가 앞에 나왔나라 생각해서 봤는데 그런 게 사실 없더라고요. 그냥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우리가 결말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 그런 부분인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결말이 나오고 나니까 좀 더 알았던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이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꼭 짚고 가야 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게 톰의 내연녀 머트라고 그의 남편 조지 윌슨이에요. 이제 이들은 이 웨스트에그 군방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머틀은 데이지와 정말 정반대의 캐릭터예요. 그리고 약간 품이 없고 그렇지. 좀 상스럽고 한편 굉장히 이제 육감적이고 동물적인 거에 가깝다는 게 사실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뇌를 안 거치고 그냥 말해. 그렇지. 근데 남편하고 결혼하고 굉장히 후회하는데 남편이 그려진 걸 보면은 남편 조지 윌슨은 소심하고 생기 없고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좀비의 느낌? 그냥 하얀 사람. 병자. 병자. 하얀 사람 병자.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어느 날 아내 머틀이 바람에 피고 있는 거를 알게 돼서 아내를 감금을 해버려요. 근데 이 인물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게 결말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인데 결말이 어떻게 이어지죠, 연미님? 네. 네, 준비한 걸 저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결말에 이제 마지막에 톰이 이제 개츠비와 데이지의 사이를 이제 눈치를 채요. 그래서 뷰캐넌 부부 그리고 개츠비, 닉 조던이 약간 이 무거운 분위기를 풀려고 다 같이 시내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시내에 나가서도 톰은 계속 이제 데이지랑 개츠비한테 엄청 깐죽대요. 그래서 태클 걸고 그리고 개츠비도 데이지는 널 사랑한 적이 없다고 나만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톰의 심기를 계속 거스르게 하고 이제 대판 싸우게 돼요. 그래서 톰이 기분이 나쁘니까 너네 둘이 먼저 집에 가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개츠비와 데이지는 이제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개츠비를 차를 몰고 이제 집에 가게 돼요. 그리고 이때 운전은 이제 데이지가 하게 되죠. 그런데 집에 가는 도중에 그 톰의 그 바람핀 상대인 머틀을 차에 치게 돼요. 그 자리에서 머틀은 즉사를 하고 이제 두 명은 이제 뺑소니를 치고 도망가죠. 이제 머틀의 남편은 머틀의 남편 그 윌슨은 이제 누가 이제 자기 와이프를 죽였는지 이제 찾아 헤매는 와중에 톰이 그 차 개츠비 차다라고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하니까 윌슨인가요? 조지 윌슨은 그 개츠비가 자기 와이프를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개츠비 집으로 가서 수영을 하고 있는 개츠비를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그
개츠비가 죽고 나서 너무 열받았어요. 음. 아니 너무 그 캐릭터들이 그동안 그려졌던 게 정말 비호감들이긴 했지만 어떻게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치. 뒷수습 이렇게 하나도 안 하고 맞아. 그거에 대한 가책도 하나도 못 느끼고 어떻게 이렇게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났고 맞아. 똑같은 걸 닉도 같이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닉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는데 그 개츠비 인생 개츠비의 처음과 끝을 함께했는데 개츠비의 장례식을 치러주기 위해서 닉이 함께하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등장하지 않았던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도 그때 이제 오고 그리고 엄청 파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잖아요. 사실 미열 터질 정도로 왔는데 그 모든 사람 중에 한 명도 이 개츠비 장례식에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심지어 같이 일하는 사람조차도. 그래서 외롭게 그 장례식을 치러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은 개츠비랑 머틀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라면서 이렇게 그래서 조지가 개츠비를 죽인 거다라면서 또 막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약간 이 닉의 성격이 또 보여줬던 게 뭐였냐면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장례가 끝나고 나서 뉴욕 시내에 갔다가 톰을 만나요. 근데 결국은 톰이 얘기를 해서 사실 이런 사건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근데 추궁하지 않아요. 그냥 비열한 놈이라고 생각할 뿐이야. 평가할 뿐이야. 그냥 그렇게. 그냥 추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의 모든 걸 환멸을 느끼고 떠나버리죠. 떠나버리죠. 결국은 사실 그렇게 우리가 부유함, 뭐 상류층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 도덕적으로 엄청 부패했고 천박하고 이 부유한 엘리트들의 정말 환멸을 느껴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로 이제 나오거든요. 네. 만약에 개츠비가 죽지 않았다면 이 셋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죽기 전에도 이미 이 관계는 파국이었다. 그치. 데이지는 사실 음. 이미 선택을 했다고 봐요. 왜냐면 그 정원에서 이제 데이지가 그 운전을 해서 머트를 치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츠비는 끝까지 데이지가 혹시나 집에 돌아가서 톰에게 뭔가 뭐 폭력을 당하지 않을까, 뭐 이 사실을 들켜서 큰 일이 나지 않을까, 막 전전긍긍하면서 데이지네 그 집 창 앞에서 막 나무에 숨어서 혼자 막 기다리고 그녀가 나에게 뭐 이렇게 이거 표시를 해주기로 했어. 뭐 그 마치 그 일로 인해, 그러니까 그 둘이 어떤 큰 일을 같이 겪으면서 약간 개츠비는 데이지가 자기한테 확실히 넘어올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할 거라고 확신한 듯한 느낌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데이지로서는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나에게는 개츠비가 아닌 내 남편이 함께 해야 되는구나라고 느꼈다고 저는 봤고, 왜냐면 훨씬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그치. 남편이 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일이 일어난 다음 날 바로 뭐 집 팔고 못 팔고 그냥 바로 해외로 떠나버릴 수 있는, 그 사실 언급은 안 됐지만 그 둘 사이에 딸도 있어요. 톰과 데이지 사이에. 그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미 그 개츠비가 죽기 전에도 이 관계는 이미 결정은 저는 나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고, 개츠비만 불쌍한 거지 뭐. 맞아. 그 저는 참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 영화상에서 디카프리오가 수영장에서 총 맞아 죽잖아요, 윌슨한테. 맞아요. 저는 그 수영복이 거슬렸어? 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까만색 이렇게 스윙 수트 같은 거를 아. 바디 수트 같은 걸 입었는데 너무 웃긴 거.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냥 트렁크로 입어도 되는데 레오 오빠를 굳이 그렇게,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감독님이. 그 개츠비가 죽는 심각한 순간을 저는 조금 뭐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근데 되게 비슷한, 저도 그 수영장 씬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했고 저도 관계도 되게 비슷하게 본 것 같아요. 이미 데이지랑은 끝났다. 데이지는 다시 개츠비에게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남아있는 게 있잖아. 전화 걸려고 한 거 보니까 이제 사업도 좀 위태위태해. 데이지랑 다시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았을까 그치. 싶어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톰하고 데이지의 관계는 더 견고해졌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톰도 한편으로는 그 정부도 잃었죠. 근데 이제 데이지까지 잃으면 자기는 아무도 남지 않거든. 그래서 좀 더 간절하게 매달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책에서는 데이지가 운전한 걸 톰은 몰라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지가 정말 대단한 거야. 죄책감을 갖고 살아갈지 안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성격상 그렇게 죄책감을 안 갖고 살아갈 것 같아요. 네, 그냥 입국 닫고 어, 자연스럽게. 어. 그러니까 정말 둘 다 같은 사람들인 거야 그냥. 여기서 최고의 빌런 아니야? 어. 맞아. 이 파국이 다 데이지 어. 때문에 네.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허무했던 거는 어쨌든 이 시대상에 잘 맞춰서 개츠비란 인물이 자수성가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결국 그가 꿨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건 되게 이게 허상이었다. 총알 한 방에 날아가고 그냥 결국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런 허무함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끝이 굉장히 허무했고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목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면 이건 사실 어디 가나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위대한 개츠비는 정말 위대한가? 약간 이런 얘기 항상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작가는 어떤 의도로 위대하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게 원래 다른 그 후보군 제목이 황금 모자를 쓴 개츠비 너무 별로다. 그리고 혹은 트리말키오 이게 다른 후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트리말키오가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책 제목이었는데 로마의 젊은이가 허세와 방랑벽으로 뭐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 걸 사실적으로 묘사한 풍자 소설의 제목이래요. 와, 그레이 개츠비 정말 잘 지었다. 진짜 잘했다. 정말 잘 지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초반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되게 피츠제럴드 본인이 좀 투영이 된 것 같은 캐릭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대해지고 싶었던 개츠비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찌됐든 자기 와이프 그렇게 감당이 안 되지만 계속 참고 데리고 살았던 만약에 개츠비와 데이지가 잘 됐으면 본인처럼 그렇게 결혼 후에도 계속 빚지면서 아내는 돈 펑펑 쓰고 다니고 본인은 계속 시나리오 쓰고 카피라이팅 쓰면서 그렇게 다니지 이게 살지 않았을까? 그치. 되게 본인과 이 개츠비를 동일시했던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개츠비가 실제로 위대하지 않아도 위대해지고 싶은 개츠비. 슬프다 갑자기.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저도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원하는 것을 다 손에 넣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만약에 이 작가가 진짜 개츠비를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다면은 이렇게 죽음을 쓸쓸하게 그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인가? 위대하다, 위대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느낌이 잘났네, 막 이런. 조치비. 공격처럼 느껴지셨나요? 약간 반어법적인 그런.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인 건가? 그래서 내 안을 이제 채우지 못하는 것에 좀 집착하는 음. 이런 황금 시대에 대한 뭐 비판이라던가 맞아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그런 비판도 헛헛함을 좀 표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이렇게 순수하게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따짓 안 하고 돌격하는 사람이 어디 네.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의 네. 제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가의 말을 빌려보면은 불을 통해 꿈을 이루려는 개츠비의 욕망과 그 저변에 있는 순수한 감정 또 그것을 지키려는 무한한 노력을 위대한이란 말로 암시함으로써 그 시대와 대비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예측은 조금씩 다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이게 재밌는 게 어떤 시대에서 우리가 이 인물을 바라보냐 이 제목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다 달라지는 것 같아서 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우리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책에 대한 짧은 감상이나 한 줄 평을 남기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제가 고전 헤이러로서 이 책은 제가 그동안 힘들게 읽었던 고전 중에선 가장 덜 힘들었다. 그래서 언니들 중에 고전에 대해 좀 이제 시작하거나 접근해보고 싶은 언니들이 있으시면 이걸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도파민에 굉장히 쩔어 있거든요.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보고 그래서 이제 도파민 가득한 파국적인 사랑 이야기를 조금 세련되고 멋있는 문장으로 읽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영화보다 훨씬 더 위대한 소설이니까 원작으로 꼭 읽어보셨으면 진짜로 좋겠어요. 책을 강추드려요. 네. 저의 책에 대한 한 줄 평은 종말 없이 인간의 문명이 지속되는 한 쭉 찬사받을 위대한 책이라고 오, 저는 너무 멋있게.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다시 할래요? 아니 유미님 리얼리티 프로그램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영화로
리얼리티에 맞는 프로그램 영화라도 준비했어요. 안 그래도 굉장히 기대 중입니다. 어떤 영화 준비하셨죠? 다음 주에는 저희 피터 위어 감독의 트루먼 쇼로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명작이죠. 음. 명작. 꽤 오래 전의 영화이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 일주일이란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음흠. 네, 영화 트루먼 쇼 왓챠 있어요. 꼭 보고 네. 오세요. 왓챠 있으니까 왓챠에서 꼭 보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